네, 오늘 기자들이 떴다에서는 건설업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건설업계 지난해부터 굉장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좀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기자, 네. 지난주에 주요 건설사 실적들이 다 나왔잖아요. 네. 대략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건설업계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참담한 분위기를 면치 못하고 네네. 있는데요. 최근에 담합 조사도 받았고, 네. 지난해에 해외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실적이 그렇죠. 악화했는데요. 그게 네네. 지난주 실적 발표할 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네, 저가 수주. GS건설도 그랬고, 대우건설도 그랬고, 대부분이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정도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GS건설이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393억 원. 네. 네. 누적 영업적자는 9,373억 원이네요. 네. 야, 최근에 유상증자 검토 소식에 지금 주가 흐름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한가인가요? 네. 예, 하한가는 지난주 갔고? 금요일에 하한가까지 갔었고요. 유상증자가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한 3% 가까이 약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까지 주가가 한 네. 29,000원까지 갔었는데 1년 전이랑 비교하면 반토막이에요. 그죠? 예. 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좀 유상증자가 네. 투자자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건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또 증권부에 계시니까 또 잘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유상증자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주식 수를 늘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의 주식 수만 늘리다 보니까 한 주당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비싸게 들어온 주주들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보통 부정적 뉴스로 여겨지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유상증자가 반드시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왜 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돈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전망이 밝다면 지금처럼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결국에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이 GS건설은 어떤 지금 네. 호재를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GS건설은 이번 유상증자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이죠. 7일 공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금 확보를 위해서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네. 구체적인 시기나 규모 그리고 제3자 배정이라든지 유상증자 방법에 대한 것은 11일 전후로 구체적으로 공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11일이니까 내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결론이 좀 날 것 같아요. GS건설은 주택사업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네. 유상증자를 검토하겠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주택 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동안에 착공되지 못했던 미착공 PF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현장을 이제 재개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내 경기가 지금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착공을 했을 때 과연 이게 매출로 돌아올지 수익성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들거든요. 출입 기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무래도 주택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다 네네. 보니까 결국에 미착공 프로젝트라는 것이 경기가 악화돼서 프로젝트 첫 삽도 못 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으로 우려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이라도 이 손실을 좀 털고 가겠다. 이 리스크를 지금이라도 좀 없앤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설사의 미착공 프로젝트 규모가 정말 늘고 있는데 특히 GS건설의 미착공 프로젝트 현장은 모두 12곳입니다. 와, 12곳. 예, 네. 그 규모는 1조 5천억 원으로 대형 건설사 중에 가장 많다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이런 현장들의 사업성을 어떻게든 높여서 미착공 현장을 착공 전환하도록 하자. 이게 네네. 바로 GS건설의 올해 계획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는 운전 자본이 필요한데 당장 그 사업 추진을 위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유상증자 등을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 GS건설 하면 자이죠, 자이. 예. 네. 자이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올해 분양이 되겠네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분양이 되겠네요. 예, 네네. 기존에 사업 계획만 세워놓고 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을 올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좀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해 말 기준으로 GS건설의 현금성 자산은 1조 8천억 원인데요.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이제 조달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뭐 당장 재무에 지금 뭔가 뭐 변화를 주는 요인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GS건설의 현금성 자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네네. 이렇게 보면은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네, 볼 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좀 그 재무 상황을 보면 일단 올해 만기를 맞는 회사채 규모가 5,200억 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올해 갚아야 할 돈이 많다는 건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순차입금 규모는 2조 4천억 원가량 돼요. 네. 최근에 GS건설이 해외에서 자금 조달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싱가포르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요.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한 것도 결국에는 이런 차입금을 갚는다든지 네. 자금이 부족해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택 사업에서 새롭게 추진할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 또 자산 매각도 검토하는 건데요. 네. 유상증자라는 것이 지금 오늘도 3% 가까이 떨어지는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제 클린 컴퍼니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좀 어느 정도 긍정 영향을 미칠 걸로 전망됩니다. 네. 출입 기자는 굉장히 이 GS건설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과연 이 주택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GS건설이 너무나 많은 물량을 지금 이제 공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들면서 우려가 드는데 뭐 해외 사업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해외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네, GS건설을 제가 출입 기자 입장에서 네. GS건설에서 지난해 이슈 메이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가장 먼저 자신들의 손실을 고백했단 말이죠. 어닝 쇼크였죠. 예, 어닝 쇼크였는데 사실 GS건설 이후에 실적 발표한 건설사들도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은 오히려 1조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GS건설은 우리가 너무 솔직했다. 우리는 이제 버린 몸이다라고 표현을 그 하더라고요. 정도로 이미 배렸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다른 건설업계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GS건설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 지난 2008년에서 2009년에 해외 중동 등에서 저가 수주 프로젝트 따면서 이게 부메랑이 돼서 결국에 지난해 실적이 악화되는데 네.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악성 프로젝트가 1분기면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런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2012년부터는 저가 수주를 좀 지향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는데요. 네. 2012년 이후에 수주한 양질의 프로젝트가 이제 올해 2분기 이후에 서서히 반영이 된다고 네. 해요. 이런 매출이 본격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2분기,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 신호가 감지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GS건설이 이제 어닝 쇼크를 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이제 갔죠. 네. 이게 조선업계 전반으로 퍼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말 온통 이 수주 산업에 대한 우려가 굉장했는데 신뢰가 사실 좀 떨어졌죠.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 양질의 프로젝트를 이제 이제 수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건설업 특히 수주 산업의 특성상 이게 회계에 반영하는 게 참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네. 이걸 매출로 언제 잡을 거냐, 손실을 어디까지 반영할 거냐. 그렇죠. 네. 그러면은 내가 사장일 때 이거를 손실을 이만큼 반영할 거냐? 그 다음 사장이 있을 때 좀 밀어놓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묘할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저는 이 지금 건설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 회계 기준 자체가 조금 더 투명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업 자체에서 그렇게 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과연 양질의 프로젝트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네, 수 있느냐 네, 이런 그렇죠. 지적을 많이들 하거든요. GS건설이 작년에 어닝쇼크 기록할 때 우리의 손실은 2014년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질 거다. 그 이후에 주목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월에 발표되는 1분기 실적을 보면 그 약속을 지켰는지 네. 그 신뢰가 어느 정도 믿을만 한지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 일단 지금 해외에서는 환골탈태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거는 어디서 네. 찾을 수 있습니까? 네, 2008년, 2009년 이때는 국내 업체들이 중동에 진출해서 출혈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쿠웨이트나 네. 중동에 가서만 서로 제살 깎아먹기를 했었죠. 네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좀
해외 진출 국가의 다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아하. 기존에는 중동에만 진출을 했는데 이제는 동남아시아도 가고 중앙아시아나 동부아프리카나 이렇게 진출 저변을 확실히 넓혔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정유공장 1조 4천억 원, GS건설은 또 카자흐스탄에서도 석유화학 플랜트 1조 5천억 원 분량을 수주를 했고요. 이집트에서도 정유공장 2조 2천억 원 규모로 수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비중동 프로젝트의 기성이 본격화하는 내년, 즉 오는 2015년쯤에는 좀 이익의 안정세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이렇게 막 다변화를 하는군요, 해외에서도. 예.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남아 건설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파트를 짓겠다. 그러면은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휴대폰이나 뭐 이런 뭐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만들어서 해외에 가서 파는 것과 네. 이 건설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인프라를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인력을 다 조달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각종 거기서 이제 해야 될 어떻게 보면은 비용들이 정말 예. 많이 들어요.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 예. 그래서 이 비용 경쟁력에서 좀 굉장히 떨어질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설사의 해외 진출이 초반에 자리 잡을 때까지가 굉장히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용 부분도 그렇고 현재 문화라든지 분위기도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그래도 해외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의도에 아파트 정말 꽉 차게 들어서 있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국내 주택 경기는 이제 더 이상 아파트 들어갈 곳이 없어요. 네네. 주택 보급률은 이미 지난 2007년에 100%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진출할 수밖에 없어요. 네. 또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네. 다들 진출을 하는데 중동도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치달아서 그렇죠. 결국에는 동남아시아라든지 최근에는 스페인이나 중남미 이쪽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멀리 저 멀리 지금 가고 있군요. 네. 뭐 기술력 부문을 기술력을 굉장히 키우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건설업계에서는 국내 상황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저가 수주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금 버틸 만큼 버텨야 된다. 하지만 지금 당분간은 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신년 간담회요. 네. 통일은 네. 대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건설업계에서도 통일에 네. 대한 기대가 많아요. 건설업계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통일이 되면 SOC 투자도 늘릴 것이고 그렇죠. 주택 지어야 하니까 이제 건설업계는 실적 상향 추세만 이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고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그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입니다라는 그 발언을 가지고 논란이 정말 많았는데 이 건설업계에서만 환호성을 질렀다고 네, 환영했죠. 합니다. 네. 정말 통일은 대박이다. 건설업계는 통일이 되면 대박일 것이다. 그 이전에는 내후외환이 네. 기다리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뭐 약간 좀 벗어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 네. 지금 건설사들이 네. 이제 뭐 자산 매각도 막 하고 있다면서요. 뭐 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저는 GS건설 위주로 네네.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그 서울 삼성동에 있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서울 삼성동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파르나스의 지분을 GS건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분을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GS건설은 파르나스의 지분을 68% 정도 들고 있는데요. 이거를 GS그룹 계열사에 매각할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또 GS건설은 이런 파르나스 외에도 지난 2012년에 스페인에서 수차례 업체 이니마를 인수를 했는데 이니마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일부도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돈 되는 건 다 팔겠다.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돈 되는 거 다 팔고 유상증자 해서 이제 최대한 좀 뭐 그 자본을 이제 유동성 확보하겠다. 뭐 이런 건데 지금 또 매출 채권이 또 중요하다면서요? 매출 채권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제가 앞서는 이제 초반에는 GS건설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것이 매출 채권인데 이게 GS건설 재무의 최대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출 채권은 쉽게 이야기해서 못 받은 돈 아닙니까?
분양 미수금, 즉 공사 미수금과 미청구 공사액 등이 포함이 되는데 일반 시청자분들이 분양 미수금이 뭔지는 잘 아실 텐데 미청구 공사액은 좀 생소하거든요. 공사를 할 때 시행사가 이제 시공사에 공사를 의뢰를 하는데 애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금이 더 많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먼저 시공사에서 그 돈을 내는데 추후에 시행사에 청구를 해도 시행사에서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3개월을 넘어가면 네. 실제로는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네. 저는 6개월 정도 네. 잡았었는데 네. 이게 3개월이군요. 즉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의 비중이 25%를 넘으면 결국에는 회수가 어렵다. 결국에는 건설사가 이를 대손 충당으로 쌓아야 하기 때문에 재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언젠가는 쌓아야 할 거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동안에 사실은 이 건설사들이 이걸 좀 미뤄왔어요. 쌓는 거를. 그죠? 그러다가 이번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회계 감리를 받으면서 이거를 다 좀 회계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어떤가요? 그 GS건설의 매출 채권 비중이 지난해 4분기 기준 매출 9조 원 가량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 대우건설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대우건설의 지난해 3분기 기준 매출 채권 3조 7천억 정도 되는데 3조 이는 7천억 지난해 매출액 8조 4,685억 원의 절반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네. 네. 절반을 그럼 못 받은 셈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에 이르는 수준인데 네, 네. 이게 GS건설, 비단 대우건설뿐만의 일이 아니라 네네. 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이고요. 네네. 현대산업개발도 그렇고 대부분 50에서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네네. 있죠. 그래서 최근에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이 올해 네. 경영 계획을 내부적으로 밝혔는데요. 임직원에게 보낸 CEO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는 올해 이런 매출 채권과 같은 악성 채권을 25% 감축하겠다. 이렇게 담화문을 보냈다고 네. 하네요. 악성 채권 25% 감축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는 건가요? 이제 50%에서 25%를 네. 줄이면 25%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3개월 정도 지나면 못 받는 채권이라고 말씀드린 게 25%를 통상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특단의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미착공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좀 전환을 한다든지 네네. 착공으로 그동안 충당금을 쌓지 않았던 걸 결국 추가로 쌓겠다는 의미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채권 감축 외에 뭔가 이제 이게 국면 전환을 좀 하기 위한 뭔가 좀 다른 계획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네. 대우건설은 채권을 이제 좀 줄이겠다는 계획에 GS건설과 마찬가지로 자산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유동성이 급하다는 거거든요. 대우건설이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팔 게 없어요. 네. 지난해 GK 해상도로 팔아서 네. 1,075억 원 정도 영업외이익으로 잡혔는데요. 네. 그래서 실적에 그나마 지금 지난해 4분기 손실이 4,450억 원 정도 났는데 그 GK 해상도로도 못 팔았으면 1,000억 원이 추가될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어서 이제 인천에 있는 쉐라톤 호텔 매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쉐라톤 인천 호텔은 지난해 사실 매각을 추진했다가 실패해서 연말까지 네네. 매각이 보류된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쉐라톤 인천 호텔은 대우건설의 자회사인 대우 송도 호텔이 소유하고 있는 호텔인데 총 연면적이 53,202제곱미터 그리고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4월 신한금융투자의 자문을 통해서 매각을 추진했는데 인수대상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못 팔았다고 대우건설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김지영 기자가 GS건설과 대우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업계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유동성 확보라든지 재무 건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김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